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물농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영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서 인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혁명을 이루고 이상사회를 건설한 동물 공동체가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스탈린 독재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독재를 함축적인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 그려내어 오늘날에도 생각해볼 만한 풍자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5장 겨울이 다가오자 몰리는 점점 더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작업장에 늦게 나타나서는 늦잠을 잤다고 핑계를 대었고 이름도 모를 병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식욕은 대단했다. 갖가지 구실을 붙여 그녀는 일터에서 뺑소니를 쳐 물 마시는 우물로 가서 우두커니 서서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소문들이 떠돌아다녔다. 어느 날 몰리가 긴 꼬리를 흔들며 건초 줄기를 씹으면서 마당으로 빈둥빈둥 걸어 들어오자 클로버가 그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 몰리,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오늘 아침 당신이 동물농장과 폭스우드 경계에 있는 울타리를 넘겨다 보는 것을 보았어요. 필킹톤시의 일꾼 한 사람이 울타리 저편에 서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난 분명히 이 눈으로 보았다고 자신하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 코를 쓰다듬어 주는데도 당신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무슨 짓이죠, 몰리? 그러지 않았어요. 난 거기 없었어요. 그건 정말이 아니에요. 몰리는 도리어 펄펄 뛰고 땅바닥을 긁으면서 외쳤다. 몰리, 내 얼굴을 봐요. 그 사람이 당신 코를 쓰다듬지 않았다는 것을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몰리는 되풀이해서 말했지만 클로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고 다음 순간 주랭랑을 치며 들판으로 뛰어갔다. 클로버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몰리의 외양간으로 가서 발굽으로 짚을 엎어 헤쳤다. 밀집 아래에는 조그마한 각설탕 한 덩이와 각양각색의 리본 다발 몇 개가 숨겨 있었다. 사흘 후 몰리는 종적을 감췄다. 몇 주일 동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나 비둘기들이 월링톤의 저편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알려왔다. 그녀는 어느 술집 밖에 서 있는 붉은색과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작은 마차의 굴대 사이에서 바등무늬 바지를 입고 각반을 두른 뚱뚱하고 얼굴이 불그레한 술집 주인인 듯한 남자가 그녀의 코를 쓰다듬으며 설탕을 먹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털은 새로 깎여 있었고 앞머리에는 자줏빛 리본을 메고 있었으며 표정이 아주 밝아 보였다고 비둘기가 말했다. 그 후로 동물들은 아무도 몰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1월이 되자 혹심한 추위가 왔다. 땅은 쇳덩이처럼 얼어붙어 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큰 헛간에서는 회합이 빈번히 열렸고 돼지들은 봄철에 할 일을 계획하는데 몰두해 있었다. 어떤 동물보다도 현명한 돼지가 비록 다수결로 비준을 받긴 해야 했지만 농장 정책의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협의는 스노볼과 나폴레옹 간의
의견 분쟁만 없었더라면 제대로 잘 시행될 것이었다. 이들은 의논이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둘 중 하나가 보리를 좀 더 많이 심자고 제의를 하면 다른 하나는 어김없이 귀리를 더 많이 심자고 주장했고, 어느 한쪽이 이러이러한 땅에는 호배추가 알맞다고 말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곳은 근체류 외에는 아무것도 맞지 않는다고 들고 나오곤 했다. 각자는 자기대로의 추종자를 갖고 있었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회합에서는 스노볼이 뛰어난 연설로 자주 다수표를 획득했지만 나폴레온은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은근히 자기 쪽으로 표를 끌어오는 데 능란했다. 그는 특히 양들에게 성공적이었다. 근래 양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음매하면서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회합을 자주 중단시켰다. 그들은 특히 스노볼의 연설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고 외쳐 방해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스노볼은 농장 집에서 찾아낸 농민과 목축이란 잡지 몇 권을 놓고 면밀히 연구한 끝에 여러 가지 혁신과 개선에 대한 계획을 잔뜩 세워놓고 있었다. 그는 배수로와 저장법 그리고 인산석회에 대해 학자처럼 설명했고 모든 동물들은 운반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 매일 들판의 다른 곳에 직접 똥을 배설하도록 하는 복잡한 계획을 생각해냈다. 나폴레온은 자신의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스노볼의 계획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고 은밀히 말을 하고는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논쟁을 통틀어 풍차 때문에 일어난 것만큼 격렬했던 적은 없었다. 농장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기다란 목장 안에 이 농장에서 가장 높은 곳인 작은 언덕이 있었다. 스노볼은 이 지형을 조사한 후 이곳이 풍차를 세우기에 제일 좋은 장소라고 선언하고 풍차가 서면 발전기를 돌려 농장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는 축사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난방을 할 수 있고 둥근 톱, 절단기, 염을 자르게 그리고 전기 차규기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일찍이 이런 기계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이 농장은 구식이었기 때문에 가장 원시적인 기구만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편안히 들판을 바라보며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며 교양을 닦는 동안 자기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준다는 환상적인 기계들을 설명해주는 스노볼의 말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다. 몇 주일 후 풍차를 만들겠다는 스노볼의 계획안이 완전히 작성되었다. 기계의 세부 지식은 존스 씨의 것이었던 가정백과 벽돌 쌓기는 누구나 전기학 입문 등 세 책에서 얻어냈다. 스노볼은 전에는 불안기가 있었던 제도하기 알맞게 매끈한 마룻바닥에 있는 움막 하나를 서재로 사용했다. 그는 한번 들어앉으면 몇 시간이고 그 안에 처박혀 있었다. 책을 펼쳐 돌로 눌러놓고 앞발끝 사이에 분필 조각을 잡고서는 이리저리 급하게 옮기면서 연달아 선을 긋고 흥분에 쌓여 작은 말로 뭐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점차로 그 설계도는 프랭크와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복잡한 덩어리가 되어 마룻바닥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른 동물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척 감동을 받으면서 구경했다. 그들 모두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스노볼의 설계를 보러 왔다. 암탉이나 오리까지 와서 분필 표시를 밟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오직 나폴레온만이
초연한 태도를 보였다. 애당초 그는 풍차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뜻밖에도 그 계획을 검토하러 왔다. 그는 움막을 묵직한 걸음으로 빙 돌고 나더니 설계의 구석구석 모든 세부를 치밀하게 바라본 후 한두 번 코를 킁킁거렸다. 잠시 동안 서서 곁눈으로 노려보고 난 후 느닷없이 한 다리를 쳐들고 설계도 위에 오줌을 갈겨댔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농장 전체가 풍차 문제로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그걸 건설한다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스노볼도 부인하지 않았다. 돌을 꼬아서 벽을 세워야 하고 풍차 날개를 만들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도 발전기와 전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노볼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1년이면 모든 것이 완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이면 상당량의 노동력이 절약되어 동물들은 일주일에 사흘만 일하면 된다고 그는 큰 소리를 쳤다. 나폴레온은 이와 반대로 현재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만일 풍차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들 모두가 굶어 죽으리라는 것을 역설했다. 동물들은 스노볼의 투표에서 일주일 3일 노동을과 나폴레온의 투표에서 배부른 밥그릇을 이란 두 개의 슬로건 아래 두 패로 나뉘었다. 벤자민은 어느 편에도 들지 않은 유일한 동물이었다. 그는 식량이 더욱 풍부해지리라는 것도 풍차가 노동을 절약해 주리라는 것도 믿지 않았다. 풍차가 있든 없든 삶이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나 고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풍차에 관한 논쟁 이외에도 농장 방위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인간들이 소외양간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그들은 농장을 탈환하고 존스 씨를 다시 들어앉히기 위해 또다시 보다 결정적인 기도를 감행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도 남았다. 그들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이 지방에 퍼졌고 이웃 농장들의 동물들이 전보다 더욱 반항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더욱 커졌다. 스노볼과 나폴레온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다. 나폴레온은 동물들이 해야 할 일은 화기를 조달해서 그들 스스로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스노볼은 비둘기들을 더욱더 많이 보내서 다른 농장의 동물들에게 봉기를 선동해야 한다고 했다. 한쪽은 그들 스스로가 방어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정복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반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처음에는 나폴레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다시 스노볼의 말을 듣고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실 그들은 언제나 그 순간에 말하고 있는 쪽에 동의하곤 했다. 마침내 스노볼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 되었다. 다음 일요일 회합에서 풍차 작업의 개시 여부에 관한 문제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동물들이 큰 창고에 모이자 스노볼이 일어나서 때때로 음매거리는 양들에게 방해를 받으며 풍차 건설을 옹호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나폴레온이 일어나서 반박했다. 풍차란 허무맹랑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지지하라고 권고할 수 없노라고 그는 아주 침착하게 말하고서 곧 자리에 앉았다. 그는 불과 30초 동안 연설했으며 자기 발언의 효과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한 듯이 보였다. 이때 스노볼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음매거리기 시작하는 양들에게 고함을 지른 뒤 풍차를 지지해 줄 것을 열렬히 호소했다. 이때까지는 동물들의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려 있었으나 순식간에 스노볼의 열변이 그들을 사로잡고 말았다. 그는 유창한 구변으로 천박한 노동이 동물들의 등에서 벗겨질 때 나타날 동물 농장의 모습을 묘사해 나갔다. 절단기와 염을 자르게는 문제도 되지 않게 그의 상상력은 훨씬 비약해 나갔다. 정기는 타작기, 쟁기, 썰에, 땅고르게, 수확기, 결속기를 가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방마다 전등과 냉온수와 전기 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연설을 마칠 무렵에는 투표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나폴레온이 일어나서 그의 특유한 곁눈질로 스노볼을 째려본 뒤 일찍이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높이 째지는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가 나자 밖에서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는 쇠단추 고리를 단 커다란 개 9마리가 창고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들이 곧장 스노볼에게 덤벼들자 스노볼은 자리에서 재빨리 일어나 물어뜯으려는 이빨들을 피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문 밖으로 뛰어나갔고 개들이 그의 뒤를 쫓았다. 말할 수 없으리만큼 놀라고 공포에 찬 동물들은 문 쪽으로 몸을 돌려 그 추격전을 바라보았다. 스노볼은 한 길로 나가는 기다란 목장을 건너 달렸다. 그는 돼지가 달릴 수 있는 전력을 다해 달리고 있었지만 개들은 그의 뒤꿈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미끄러져서 개들이 그를 잡을 것 같았다. 그러자 그는 다시 일어나 전보다 더 빨리 뛰었다. 개들도 다시 그를 쫓았다. 그중 한 마리가 스노볼의 꼬리를 이빨로 거의 물 뻔했으나 스노볼이 재빨리 꼬리를 휘둘러 겨우 모면했다. 그는 남은 힘에 박차를 가해 몇 인치를 사이에 두고 울타리 구멍으로 빠져나갔고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말을 잃고 공포에 쌓인 채 동물들은 창고로 도로 기어들어왔다. 그때 개들도 달려서 되돌아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짐승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의문은 곧 풀렸다. 그들은 나폴레온이 제 어미로부터 떼어내 사사로이 기른 강아지들이었다. 아직 다 자라지는 않았지만 덩치가 커다란 개로서 늑대처럼 사나워 보였다. 그들은 나폴레온 옆에 붙어 다니며 지켜주었다. 다른 개들이 존스 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그들이 나폴레온에게 꼬리를 흔드는 것이 보였다. 나폴레온은 뒤에 개들을 데리고 전날 메이저가 서서 연설하던 높이 쌓은 연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이제부터 일요일 아침의 회합을 중지하겠노라고 선포했다. 그런 회합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라는 것이었다. 앞으로 농장 작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자신이 주재하는 돼지들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비밀리에 회의를 하며 그들의 결정사항은 추후에 다른 동물들에게 전달될 것이었다. 동물들은 여전히 일요일 아침에 모여 기에 경례를 한 다음 영국의 동물들을 제창하게 될 것이며 그 주일에 이행할 명령을 하달받지만 토론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스노볼의 축출이 그들에게 안겨준 충격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이 발표에 실망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정당한 의견만 있으면 항의했을 것이다. 복서마저 이유는 애매하지만 기분이 언짢았다. 그는 귀를 뒤로 쫑긋거리며
앞머리를 몇 차례 흔들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몇몇 돼지들이 그래도 좀 더 똑똑했다. 앞줄에 앉은 4마리 젊은 돼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더니 벌떡 일어나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나폴레온 주위에 앉아있던 개들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깊숙이 뱉어내자 돼지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양들이 커다란 소리로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를 외치며 15분 동안이나 떠들어대서 토의할 기회를 아주 막아버렸다. 뒤에 스킬러가 농장에 골고루 파견되어 다른 동물들에게 새로운 협의를 설명했다. 동무들, 나폴레온 동무가 스스로 과외의 일을 맡은 희생정신에 대해 이곳 모든 동물들이 감사히 여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동무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기쁜 일일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와 반대로 그것은 깊고 무거운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나폴레온 동무 이상으로 굳게 믿는 이는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무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풍차라는 헛된 공상을 한 스노볼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시오. 스노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죄인보다 더 나을 것이 없지 않소. 그는 소외안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누군가가 말했다. 그러자 스킬러가 말했다. 용감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소. 충성과 복종이 더욱 중요하오. 그 전투에서 맡은 스노볼의 역할이 상당히 과장되었음이 밝혀질 날이 오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규율, 동무들, 철통 같은 규율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표어입니다. 한번 잘못 발을 옮기면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억압할 것입니다. 분명히 동무들, 여러분은 존스 씨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지요? 다시 한번 이런 의견에 반박이 있을 수 없었다. 틀림없이 동물들은 존스 씨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에 토의를 고집하는 것이 그를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토의는 중단해야 했다. 이제껏 여러 차례 사태들을 생각해 볼 여유를 가졌던 복서가 나폴레온 동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옳겠지요. 라고 말함으로써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신해 주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내가 좀 더 일하지 라는 개인적인 주제에 덧붙여 나폴레온은 항상 옳다는 격언을 만들었다. 이때쯤 날씨가 풀렸고 봄가리가 시작되었다. 스노볼이 풍차를 설계하던 움집은 모두 막아버렸고 그 설계는 마룻바닥에서 지워졌으리라고 생각되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마다 동물들은 큰 창고에 모여 그 주일의 명령을 받았다. 이제는 살점이 깨끗이 떨어져 나간 메이저 영감의 두개골을 과수원에서 캐내어 깃대 및 그루터기에 총과 나란히 세워놓았다. 길을 개양한 후 동물들은 경건한 태도로 이 두개골을 지나 창고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제는 모든 동물들이 예전처럼 모여 앉지 않게 되었다. 나폴레온은 스킬러와 노래와 시를 짓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미니머스란 또 한 마리의 돼지와 함께 높이 쌓은 연단 앞줄에 앉고
9마리 젊은 개들이 반원형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앉았으며 다른 돼지들이 그 뒤에 앉았다.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은 창고 중앙에 그들을 마주하여 앉았다. 나폴레온이 군인답게 절도 있는 태도로 그 주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읽으면 모든 동물은 영국의 동물들을 한번 부른 후에 흩어졌다. 스노볼이 추방된 지 3번째 맞는 일요일에 동물들은 나폴레온이 어떻게 해서든 풍차를 세울 것이라고 발표하는 말을 듣자 약간 놀랐다. 그는 자기가 마음을 바꾼 데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다만 동물들에게 이 과외의 과제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식량 배급량을 줄일 필요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을 뿐이었다. 그 설계는 마지막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돼지들의 특별위원회가 지난 3주일 동안 작업해왔다는 것이었다. 풍차 건설은 다른 여러 가지 부수 시설과 함께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날 저녁 스킬러는 나폴레온이 정말로 풍차 건설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다른 동물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와 반대로 처음부터 풍차 건설을 주장한 이가 그였고 스노볼이 움막 바닥에 그렸던 설계는 실상 나폴레온의 문서 속에서 훔쳐간 것이라고 말했다. 풍차가 실제로 나폴레온 자신의 창이었다면 그가 왜 그처럼 강력하게 반대 발언을 했었느냐고 누군가 물었다. 여기서 스킬러는 아주 교활하게 바로 그게 나폴레온 동무의 노련성이라고 말했다. 그가 풍차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준 것은 다만 위험한 성격의 스노볼을 처치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스노볼이 없어진 지금 그 설계는 그의 회방 없이 시행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스킬러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이른바 전략이었다. 그는 이리저리 걸음을 옮기며 꼬리를 흔들고 즐거운 웃음을 웃으며 몇 차례나 전략, 동무들 전략입니다. 라고 반복했다. 동물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스킬러가 워낙 설득력 있게 말하고 그와 함께 있는 3마리의 개가 무척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질문 없이 그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제6장 그해 내내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을 하면서도 행복했다. 자기네가 하는 일이 자신과 자기 다음 세대들의 혜택을 위해서이지 게으르고 착취하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서 노력과 희생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봄과 여름에는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했고 8월에는 일요일 오후에도 일이 있을 거라고 나폴레온이 발표했다. 이 작업은 엄격히 따지자면 자발적이었지만 결석하는 동물은 식량 배급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었다. 그렇게 일했는데도 손도 못 댄 일들이 남아있었다. 수확은 지난해보다 별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이른 여름에 근체류를 심었어야 할 2개의 들판은 밭가리가 제대로 일찍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심지도 못하였다. 올 겨울이 고생스러울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풍차 건설은 의외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농장에는 질 좋은 석회암 채석장이 있었고 상당량의 모래와 시멘트가 창고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수중에 들어온 떡이었다. 그렇지만 동물들이 맨 처음 봉착한 문제는 그 돌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하려면 곡괭이와 쇠지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는데 동물들은
뒷다리로만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연장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몇 주일이나 헛되이 노력한 끝에 누군가가 묘안을 떠올렸다. 즉, 중력을 활용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들이 사용하기에는 힘에 벅찬 커다란 돌들이 채석장 밑으로부터 층층이 쌓여 있었다. 동물들은 이 돌덩이에 밧줄을 둘러묶고 암소, 말, 양뿐 아니라 밧줄을 잡을 수 있는 동물들을 다 동원하여 때로 급한 순간에는 돼지조차 합세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조금씩 채석장 꼭대기 경사진대로 바위를 끌어놓고 밑으로 굴러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내는 것이었다. 깨진 돌을 운반하는 일이란 비교적 간단했다. 말들은 마차에 실어 옮겼고 양들은 하나씩 끌어당겼으며 뮤리엘과 벤자민조차 스스로 낡은 이륜마차에 멍에를 메고 제 몫을 했다. 늦여름이 되었을 즈음 돌은 충분히 쌓였다. 그리하여 돼지들의 감독 아래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들고 지지부진한 공정이었다. 기진맥진하도록 애를 써서 돌 하나를 채석장 꼭대기로 끌고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때로는 돌이 땅에 박히기만 하고 깨지지 않은 적도 있었다. 복서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뻔했다. 그 혼자의 힘이 나머지 동물들의 힘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하게 보일 정도였다. 끌어올리던 돌덩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그 힘 때문에 동물들이 언덕 밑쪽으로 끌려가 절망적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밧줄을 버티고 잡아 돌을 세우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복서였다. 숨을 몰아쉬며 말굽 끝으로 땅을 벅벅 긁으며 널찍한 옆구리에 땀이 송송 솟은 채 경사진 곳을 한치 한치 안간힘을 써서 기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볼라치면 누구나 찬탄의 감정에 휩싸이게 마련이었다. 클로버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에게 자주 충고하지만 복서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좀 더 일하지와 나폴레온은 항상 옳다라고 그가 내세운 두 슬로건은 모든 문제에 대한 그의 충분한 대답이 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그는 아침이면 남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던 것을 45분으로 당겨 일찍 깨워주도록 수탉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리 많지도 않은 여가 시간에도 혼자서 채석장으로 가 부서진 돌덩이를 한 무더기 모아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풍차를 세울 자리로 끌어가곤 했다. 동물들은 그 여름 내내 고되게 일하기는 했지만 생활이 쪼들리지는 않았다. 존스 씨 시절보다 식량이 더 많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보다 더 적어지지는 않았다. 자기네들끼리만 먹으며 사치스런 5명의 인간들을 부양시킬 필요가 없는 데서 생기는 이득이 무척 커서 웬만한 실패를 보상하고도 남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동물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보다 더 능률적이고 노동전략적이었다. 가령 잡초를 뽑는 것과 같은 일들은 인간들로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게다가 이제는 아무도 훔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밭과 목장 사이에 울타리를 막아둘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울타리와 문을 유지하는 데 드는 상당량의 노동력을 절약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을 겪으면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결핍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파라핀유, 못, 끈, 개가 먹는 비스킷, 그리고 말발굽의 징이 다 떨어졌는데 그 어느 것도 농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었다. 좀 더 시일이 지나자 종자와 인조 비료도 떨어졌으며 갖가지 연장 그리고
마침내는 풍차 건립에 사용될 기계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물들이 명령을 받으러 모였을 때 나폴레온은 새로운 정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동물 농장이 이웃 농장들과 상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상업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시급히 필요한 원자재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다. 풍차 건립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건초 더미와 올해 거두어들일 미래 일부를 판매한다는 협정을 맺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고도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시장이야 월링턴에 늘 있으므로 그때 계란을 팔겠다는 것이었다. 암탉들의 이러한 희생은 풍차 건립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공헌으로 알고 감수해야 한다고 나폴레온은 말했다. 동물들은 다시 한번 막연한 불안감을 의식했다. 인간들과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겠다는 것,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 화폐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존스 씨를 몰아낸 후에 열린 승리의 첫 회합에서 통과된 최초의 결정이 아니었던가. 동물들은 모두 이런 결의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폴레온이 회합을 폐지했을 때 항의했던 4마리의 젊은 돼지들이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냈으나 개들이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자 즉시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언제나처럼 양들이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를 터뜨렸고 순간적으로 어색했던 분위기도 풀렸다. 마침내 나폴레온이 조용히 하라고 앞다리를 올렸다. 그리고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선언했다. 동물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인간과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짐을 자기 어깨에 짊어질 각오라고 했다. 월링턴에 살고 있는 원퍼시라는 변호사가 동물농장과 외부 세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맡아주기로 했으며 그리하여 그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자기 지시를 받기 위해 농장을 방문하리라는 것이었다. 늘 그렇듯이 나폴레온이 동물농장 만세를 외치며 연설을 끝마치자 동물들이 영국의 동물들을 부른 후 흩어졌다. 그러고 난 후 스킬러가 농장을 한 바퀴 돌며 동물들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는 동물들에게 확인하기를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화폐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결정은 결코 통과된 적도 아니 제한된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순전히 상상이며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처음 스노볼이 퍼뜨린 거짓말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몇몇 동물들이 모호하게나마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자 스킬러가 앙칼지게 질문을 퍼부어댔다. 그건 여러분들이 꿈꿨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 동무들, 여러분들은 그런 결정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어? 그게 어디 쓰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으므로 동물들은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겠거니 하고 포기해버렸다. 월요일만 되면 약속대로 원퍼씨가 농장을 방문했다. 그는 구렛나룻을 기른 교활하게 생긴 작은 체구의 남자로서 시시한 일밖에 못 맡는 변호사였지만 동물농장에 브로커가 필요할 것이며 그 보수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챌 만큼 눈치가 빠른 위인이었다. 동물들은 일종의 두려움 비슷한 감정으로 그가 왔다 가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가능한 한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리로 서 있는 나폴레온이 두 다리로 선 원퍼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은 그들의 긍지를 살려주었으며 일부에게는 새로운 협정이 잘 된 것이라는 생각까지 갖게 해주었다. 그 즈음 인간과의 관계가 예전과는 달라졌다. 그렇다고 인간들이 지금 번창하고 있는 동물 농장에 대해 증오감을 덜 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미워했다. 모든 인간들은 그 농장이 조만간 파산될 것이며 무엇보다 풍차는 꼭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하나의 신조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공회당에 모여 풍차는 무너질 것이고 설령 건립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가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도표를 그려가며 서로에게 증명해 보이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본의와는 달리 동물들이 자신들의 일들을 운영해 나가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떤 존경심마저 품게 되었다. 그래서 농장의 정식 명칭 그대로 동물농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매너 농장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포기한 것이 그런 징조의 하나였다. 그들은 또한 자기 농장으로 되돌아가겠다는 희망을 포기하고 이 지방 다른 곳으로 이사해버린 존스 씨를 변호하지 않게 되었다. 원퍼 씨를 통하지 않고는 동물농장과 외부 세계 간의 접촉이 전혀 없었지만 나폴레온이 폭스우드 농장의 필킹톤 씨나 핀치필드 농장의 프리데릭 씨 중 어느 한쪽과 통상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소문이 꾸준히 나돌았다. 그러나 양자와 동시에 맺을 것이라는 주장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 주목되었다. 바로 이 무렵 돼지들은 갑자기 농장집으로 이사해서 그곳을 거처로 삼았다. 초기에 농장집에서 거처하지 않기로 결의했던 사실이 동물들에게 다시 상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스킬러가 이번에도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그들을 확신시킬 수 있었다. 그는 이 농장의 두뇌인 돼지들에게는 조용한 장소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도자, 근래 그는 나폴레온 위에 지도자란 칭호를 붙이게 되었다. 의 권위로 보아 보통의 돼지우리보다 이 집에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응접실을 휴게실로 사용할 뿐 아니라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몇몇 동물들은 동요했다. 복선은 늘 하듯이 나폴레온은 항상 옳다는 것으로 지나쳐 버렸으나 클로버는 침대 사용을 금한다는 명확한 법칙을 기억하고서 창고 끝으로 가 거기에 적혀있는 7계명을 생각해내기 위해 애를 썼다. 그녀는 글자를 하나씩 밖에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뮤리엘을 데리고 갔다. 뮤리엘, 나에게 넷째 계명을 읽어줘요.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뮤리엘은 약간 힘들게 그것을 읽었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요를 덮고 자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군요. 하고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정말 너무나 이상하게도 클로버는 넷째 계명에 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그게 사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개 2마리를 데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스킬러가 사태의 전모를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럼 동무들도 들었군요. 우리 돼지들이 요즘 농장 집의 침대에서 잔다는 거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신들은 침대에서 자지 말라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아니었죠? 침대란 그저 자는 곳을 의미합니다. 외양간에 널려있는 집더미도 정확히 말하면 침대입니다. 규칙은 인간의 발명품인
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었죠. 우린 농장집 침대에서 요를 걷어치우고 담요를 덮고 잔답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아주 편한 침대더군요. 그러나 동무들, 우리가 요즘 해야 하는 분해 작업에 비추어 보면 그것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한테서 휴식마저 빼앗지는 않겠죠? 동무들, 당신들은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끔 만들지는 않겠죠? 분명히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존스 씨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지요? 동물들은 즉각 이 점에 대해 그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더 이상 돼지들이 농장집 침대에서 자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이제부터 돼지는 다른 동물들보다 1시간 늦게 기상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을 때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 가을까지 동물들은 힘들기는 했으나 마음은 편했다. 그들은 고생스런 한 해를 보냈다. 건초와 옥수수 일부를 판 뒤라 겨울 식량의 재고가 넉넉하지 못했지만 풍차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다. 그것은 이제 거의 반이 완성되었다. 수확을 끝낸 뒤 연일 맑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었고 동물들은 벽을 한 자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돌이나 벽돌을 들고 왔다 갔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다. 복선은 밤에도 나와 가을 달빛을 받으면서 혼자서 1~2시간 동안 일을 하곤 했다. 여가 시간이 나면 동물들은 반쯤 끝낸 풍차 주위를 빙빙 돌면서 벽이 튼튼하게 우뚝 서 있는 모습에 경탄하며 자기들이 이처럼 당당한 것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하곤 했다. 오직 벤자민 영감만이 당나귀들은 오래 산다는 예의 애매한 말 외에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풍차의 열의를 보여주지 않았다. 매서운 남서풍을 몰고 11월이 돌아왔다. 날씨가 너무 축축해서 시멘트를 섞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건축을 중단해야 했다. 드디어 어느 날 밤 강풍이 어찌나 매몰차게 불어젖히는지 농장 건물이 밑동체 흔들거렸고 헛간 지붕에서는 기왓장 여러 개가 날아가 버렸다. 암탉들은 멀리서 총 쏘는 듯한 소리를 꿈결에 듣고 모두가 일제히 공포에 쌓여 잠을 깨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 동물들이 우리에서 나와 보니 개양대가 날려 넘어져 있었고 과수원 밑에 있는 느릅나무가 무처럼 뽑혀 있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모든 동물들의 목구멍에서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놀라운 광경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풍차가 무너져 버렸던 것이다.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그곳으로 달려갔다. 거의 나와서 걸어다니지 않는 나폴레온도 그들 선두에서 뛰었다. 그렇다. 그들 모두의 투쟁의 결실이 송두리째 무너져 있었고 그처럼 애써서 깨고 운반해왔던 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너진 돌더미를 비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서 있었다. 나폴레온은 말없이 왔다 갔다 걸음을 옮기며 가끔 땅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그의 꼬리는 뻣뻣해졌다가 이리저리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며 심각한 정신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걸음을 멈추었다. 동무들, 그는 조용히 계속해서 말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알겠소? 밤중에 침입하여 우리 풍차를 무너뜨린 적을 여러분은 알겠소? 바로 스노볼이요. 그의 음성은
갑자기 벼락치듯 끌어올랐다. 스노볼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순전히 악독한 마음으로 우리 계획을 전복시키고 자기의 지옥적인 추방에 안가품하기 위해 이 반역자는 밤의 어둠을 틈타 이리 기어들어와서는 거의 1년에 걸친 우리들의 공사를 파괴해버린 것이오. 동무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스노볼에게 사형을 선고하오. 그를 법에 의하여 처단하는 동물에게는 그가 누구든 제2급 동물 영웅 훈장을 수여하고 사과 반부세를 상으로 줄 것이오. 산채로 체포해 오는 자에게는 한 부세를 주겠소. 스노볼까지 이런 짓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동물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분노에 찬 고함이 터졌고 스노볼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 궁리하기 시작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언덕에서 조금 떨어진 풀밭에 돼지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그 발자국은 몇 야드 앞에 울타리 구멍으로 통해 있었다. 나폴레온은 그 발자국에 코를 깊이 대고 킁킁거리더니 스노볼 컷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스노볼이 폭스우드 농장 쪽으로부터 온 것 같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더 이상 지체 맙시다, 동무들. 나폴레온이 그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난 후에 외쳤다. 할 일이 있소. 바로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풍차 재건에 착수합시다. 비가 오나 햇빛이 들거나 온 겨울 내내 공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열한 반역자에게 그가 우리 작업을 쉽사리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시다. 명심합시다, 동무들. 우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완성되는 그날까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진합시다, 동무들.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